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고대 로마의 원로원 의원입니다. 지금은 서기 218년. 그런데 오늘 아침 당신 앞에 소환장 하나가 놓여 있어요.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소환장이죠. 새 황제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나이가 고작 14살이에요. 새벽에 오라는데 이유는 신성한 의식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팔라티노 언덕에 황제가 새로 지은 거대한 신전으로 올라갑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해요. 공기 중에 향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속에 뭔가 더 불길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대리석 기둥 사이로 슬쩍 보니 제단이 보이는데 시커멓게 얼룩져 있어요. 포도 주겠지 하고 애써 생각하지만 당신도 알아요. 그게 뭔지.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액체처럼 흐르는 황금빛 비단 옷을 입은 황제예요. 얼굴엔 화장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어요. 최고급 여배우도 깜짝 놀랄 정도로요. 손에는 단검이 들려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번쩍이는 그 단검을 보는 순간 당신은 깨닫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야. 이 10대 소년 황제가 지금 로마가 1000년 넘게 지켜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것도 피를 원한다는 낯선 외국 신의 이름으로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요. 이런 숨겨진 역사 이야기가 재밌으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과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단순한 로마의 사치나 10대의 철없는 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역사에서는 엘라가발루스로 불리는 인물의 이야기예요. 그의 4년 통치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 많은 시기였죠. 이게 단순히 어린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심각했어요. 이 소녀는 로마의 전통 신들을 인간 제물을 요구한다는 시리아 신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것도 여자 옷을 입고 말이죠. 어쩌면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성 정체성 혼란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라가발루스. 이 이름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황제는 원로원 의원들을 모아놓고 여자 옷을 입고 피투성이 제단 주변에서 춤추는 걸 강제로 보게 만들었어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던 순결의 상징인 성녀, 베스타 신관과 강제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돌았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근위대한테 살해당하고 티베르강에 버려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죠. 어떻게 시리아 출신의 평범한 10대가 세계 최강 제국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로마 문명의 종교적 뿌리를 거의 파괴할 만큼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그의 피의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의 암살을 정당화하려는 거짓 선전일까요? 엘라가발루스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알려면 먼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는 서기 203년쯤 시리아의 에메사, 지금의 홈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권력의 맛을 본 가족이었죠. 그 달콤한 맛을 아는 집안이었어요. 태어날 때 이름은 바리우스 아비투스 바시아누스. 평범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 이름은 곧 훨씬 더 거창하고 위험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래의 엘라가발루스는 야심찬 여성들의 그물망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 그물망은 시리아 거리에서 시작해서 로마의 화려한 궁전까지 뻗어 있었죠. 할머니 율리아 마에사. 이 여자가 핵심이에요. 그녀는 황제 septimius 세베루스의 아내 율리아 돔나의 동생이었어요. 이 연줄 덕분에 가족은 제국 권력층에 접근할 수 있었죠. 하지만 권력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정치 판도가 바뀌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니까요. 217년 황제 카라칼라가 암살당했어요. 그 순간 가족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새 황제 마크리누스는 엘라가발루스 집안의 권력을 위협으로 봤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쫓아냈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요. 근데 마크리누스가 한 가지를 몰랐어요. 추방이 이 여자들을 꺾지 못한다는 걸요. 오히려 복수를 계획할 시간만 준 셈이었어요. 어린 엘라가발루스는
에메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돼요. 엘라가발이라는 시리아 태양신의 대제사장이 된 거죠. 이 신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검은 돌로 상징됐어요. 엘라가발루스는 어린 시절부터 로마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의식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종교는 뭘 중시했을까요? 시민의 의무, 전통적인 의례, 질서 정연한 것들 모두 예측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엘라가발 숭배는 완전히 달랐어요.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주의적이고 기록에 따르면 피비린내가 나는 종교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태양신의 지상 대리인이라고 믿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의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전통이나 사회적 관습은 지켜야 할 신성한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죠. 할머니 율리아 마에사는 손자를 지켜봤어요. 계산적인 눈으로요. 그녀는 알아봤죠. 손자가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고 광신도들을 모으는 행위가 후에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추방했던 로마 기득권층에 맞서는 완벽한 무기. 소년의 진심 어린 종교적 열정. 이게 그를 완벽한 상징으로 만들 거였어요. 가족을 권력으로 되돌리고 제국을 자기들 뜻대로 바꿀 복원운동의 상징으로요. 그런데 기회가 필요했죠. 그 기회는 곧 찾아왔어요. 황제 마크리누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로마 동쪽 국경에서 파르티아인들이 군사적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크리누스는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많은 로마인이 보기에 굴욕적인 조약이었죠. 시리아에 주둔한 군단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군인들은 불만이 쌓여갔어요. 우리 황제는 로마의 명예보다 싸움 피하는 게 더 중요한가 봐. 이런 불평들이 군영에 퍼졌어요. 율리아 마에사는 이게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군인들의 불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기존 정부에 맞서 목숨 걸고 반란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죠. 해결책은 대담한 거짓말이었어요. 로마 역사를 바꿀 거짓말. 엘라가발루스의 엄마 율리아 소아에미아스와 함께 마에사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 10대 제사장이 사실 전 황제 카라칼라의 숨겨진 아들이래.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죠. 카라칼라는 군대에서 존중받는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군인들은 믿고 싶어 했어요. 그의 혈통이 왕좌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218년 5월 16일 아침이었어요. 14살 엘라가발루스가 시리아 라파네아 근처 제3갈리카 군단 주둔지로 몰래 들어갔어요. 군영의 동이 트자 소녀는 군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지휘관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코마존이 그를 소개했죠. 이 지휘관은 이미 율리아 마에사의 엄청난 재산으로 매수된 상태였어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외국 땅을 정복하고 로마 국경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친 수백 명의 군인들, 전투로 단련된 베테랑들이에요. 그들 앞에 갑자기 시리아 제사장 옷을 입은 10대 소년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이라면 웃음거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걸 봤죠. 카라칼라 황제의 아들이 돌아왔다. 현재 황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걸 가진 젊은이. 대담하고 카리스마 있고 군사 전통과 연결된 인물. 가장 중요한 건 기회였어요.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기회. 충성의 부와 승진으로 보상받을 복원운동의 일부가 되는 거요. 군인들이 그를 환호하며 황제로 선포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여러 전임 황제들이 썼던 이름으로요. 그들은 단순히 새 통치자를 고른 게 아니었어요. 로마 문명의 심장부에 가장 낯설고 끔찍한 관습들을 가져올 일들의 시작이었죠. 10대 황제의 첫 번째 과제는 뭐였을까요? 제국을 다스리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는 거였어요. 왕좌를 차지할 만큼 충분히 오래요. 그와 로마 사이에는 마크리누스의 군대가 서 있었거든요. 반란군과 야심찬 여자들이 지원하는 시리아 소년에게 권력을 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죠. 내전이 시작됐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로마를 통치할지만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결정할 전쟁이었죠. 한쪽에는 마크리누스, 전통적 로마 가치와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인물. 다른 쪽에는 엘라가발루스, 신비한 검은 돌과 곧 고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관습들을 가진 소년. 두 군데가 전투 준비를 할 때 어느 쪽도 진짜 대가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 권력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왕좌의 피의식, 인간 재물, 성별을 넘나드는 의식을 가져올 종교 혁명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전투는 218년 6월 안티오크 근처에서 벌어졌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아니, 충격적이었죠. 승부는 군사 전략으로 결정된 게 아니었어요. 전장의 용기도 아니었고요. 뇌물과 배신이었어요. 율리아 마에사의 비밀 요원들이 적진 뒤에서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그녀의 막대한 재산으로 마크리누스 군인들의 충성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두 군대가 시리아 평원에서 대치했을 때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황제를 위해 싸우는 대신 마크리누스 군대가 대거 탈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 정권이 약속한 금과 승진에 이끌려서요. 생각해보세요. 단련된 로마 군단병들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10대 소년의 반란에 합류하는 광경을요. 이건 앞으로 올 혼란의 경고였어야 했어요. 마크리누스는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함께 로마로 도망치려 했지만 탈출은 불가능했죠. 둘 다 잡혀서 처형됐어요. 머리는 승리의 증거로 엘라가발루스에게 보내졌고요. 이렇게 빨리 무너지다니 이 전투는 제국 권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줬죠. 하지만 더 불안한 게 드러났어요. 한때 제국 안정의 중추였던 로마 군대가 이제 돈 많이 주는 사람을 기꺼이 따를 용병 집단이 됐다는 거예요. 적들을 제거한 10대 황제는 시리아에서 로마로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 행렬은 굉장히 기괴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이 신성하게 여기던 모든 전통에 반하는 행렬이었기 때문이죠. 엘라가발루스는 거대한 검은 돌과 함께였습니다. 햇빛을 잡은 것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전차에 조심스럽게 실려서요. 이건 평범한 종교 유물이 아니었어요. 그 돌은 에메사에서 수세기 동안 숭배받아온 시리아 태양신 엘라가발을 상징했죠. 고대 기록들은 이렇게 묘사해요. 그 거대한 돌은 원뿔 모양의 운석인데 자정처럼 어두우면서도 금속 광맥이 흐르고 있다. 마치 내부에서 불꽃이 튀는 것처럼. 젊은 황제에게 이 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어요. 신의 권능 자체가 물리적으로 나타난 거였죠. 자신의 통치를 인도하기 위해 하늘에서 떨어진 천국의 조각. 로마로 가는 여정은 수개월이 걸렸어요. 가는 길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행렬을 보러 모였죠. 많은 이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돌을 운반하는 정교한 의식. 흐르는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로마인의 귀에는 완전히 낯선 언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향은 계속 타올랐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이국적인 향기로 공기를 채웠죠. 하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건 황제 본인이었어요. 목격자들이 남긴 문서에는 새 황제는 세계 최고 제국의 왕좌보다는 연극 무대에 더 어울릴 것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라가발루스는 액체 금속처럼 몸을 감싸고 흐르는 비단과 금옷을 입었어요. 얼굴은 젊음을 강조하면서도 거의 초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화장으로 칠해져 있었고요. 보석들이 머리, 목, 손목을 장식해서 이전 황제들이 감히 공개적으로 입지 못했던 수준의 불을 걸어다니는 전시장으로 만들었어요. 외모보다 더 불안한 건 그의 행동이었죠. 10대 황제는 무용수처럼 유연하고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몸짓은 화려하고 연극적이었고요. 말할 때는 목소리가 제국의 권위보다는 종교적 주문 낭송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접근을 목격한 사람들은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해요. 마치 자연의 질서를 위반하는 뭔가를 보는 것 같았다고요. 엘라가발루스가 마침내 218년 여름에 로마에 들어왔을 때 도시의 반응은 호기심, 혼란,
그리고 커져가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죠. 전통적인 개선식이 있었어요. 군사 승리와 제국의 위엄을 축하하는 의식이죠. 근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포로나 전리품 대신 행렬에는 제사장들, 무용수들, 음악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리아 고향에서 먼 길을 온 그 신비한 검은 돌. 원로원은 어땠을까요? 수세기 동안 확장과 위기를 거치며 로마를 이끌어온 그 고대 기관. 그들은 자신들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어요. 로마 법과 통치의 복잡함을 마스터하는데 평생을 바친 원로원 의원들. 이제 10대 소년이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걸 조롱하는 것 같은 의식을 행하는 동안 공손하게 서 있어야 했죠. 로마에 도착한 황제의 첫 번째 행동은 뭐였을까요? 신전을 짓는 거였어요. 제국 권력의 전통적 본거지인 팔라티노 언덕에 지어진 엘라 가발리움. 이게 신성한 돌을 모시고 로마의 영적 삶을 영원히 바꿀 종교혁명의 중심지가 될 거였죠. 신전 자체는 놀라웠어요. 제국 전역에서 들여온 재료로 건설됐고 대리석 기둥들이 하늘로 치솟았으며 표면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졌죠. 금박은 전체 구조물이 내부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인도에서 온 귀한 보석들, 아프리카에서 온 이국적인 목재들, 초자연적 사치의 분위기를 만들었죠. 하지만 신전의 진짜 목적은 건축적 과시가 아니었어요. 종교적 변혁이었죠. 엘라가발루스는 선언했어요. 엘라가발을 로마 판테온의 최고 신으로 만들겠다고. 수세기 동안 로마를 보호해온 신들의 왕 주피터보다도 위에 말입니다. 황제의 일상 루틴은 공개쇼가 됐어요. 전통 로마인들을 경악하게 하면서 다른 이들을 매혹시키는 쇼. 매일 새벽마다 화려한 의식으로 시작됐죠. 수백 마리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 황소, 양, 희귀한 동물들이 몇 시간 동안 피가 붉게 흐르는 것 같은 제단에서 도살됐어요. 고대 역사가들의 묘사를 보면 종교의식이라기보다는 악몽에서 나온 것 같은 장면들이었다. 최고급 포도주가 제물의 피와 섞여서 신전 바닥을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헌주로 쏟아졌다. 제단 주위에서는 엘라가발루스가 시리아 여성들과 함께 춤을 췄는데 움직임이 최면적이고 기괴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로원과 기사 계급, 로마 사회 최상층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의식들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적절한 행동과 종교 관습에 대한 그들의 가장 깊은 믿음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라고요. 속주를 통치하고 군단을 지휘했던 저명한 남성들. 이들이 10대 황제가 어떤 여성에게도 추모니었을 옷을 입고 피로 뒤덮인 제단 주변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안 공손한 침묵 속에 서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동물 제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끔찍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로마가 가장 타락한 시기에도 용인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들. 고대 기록들은 인간을 희생자로 삼았다는 의식에 대한 끔찍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에 따르면 엘라가발루스는 이탈리아 전역의 귀족 가문에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름다움과 부모의 명성을 기준으로 선택되었죠. 황제는 믿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야기하는 슬픔이 클수록 그의 신에게 더 만족스러운 제물이 될 거라고. 귀족 신분 외에는 아무 죄도 없는 가족들에게서 빼앗긴 아이들은 종교의식과 잔인한 고문을 결합한 의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장은 미래의 점을 보기 위해 꺼내졌습니다. 피는 의식 목적으로 모아졌어요. 제물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심하면 심할수록 황제가 얻는 영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는 현대 역사학자들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돌아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엘라가발루스 통치를 둘러싼 공포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 끔찍한 건 뭐였을까요? 이게 먼 야만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본인, 로마 법과 전통의 수호자여야 할 사람, 로마의 부와 노동으로 지어진 신전에서 이런 일을 주재했다는 거죠. 로마 사회에 미친 심리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로마 문명의 우월성,
로마 법의 존엄성, 로마 신들의 보호를 믿으며 자란 시민들, 갑자기 자기 문화가 반대해온 모든 것을 구현하는 것 같은 통치자의 신민이 됐으니까요. 로마 가치의 최고 수호자여야 할 황제가 가장 위험한 적이 돼버린 거죠. 황제의 성적 성별 규범 위반은 단순한 도덕적 분노를 넘어섰어요. 이건 수세기 동안 제국을 지탱해온 사회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죠. 로마의 남성다움은 뭐로 정의됐을까요? 지배력, 자제력, 전통적 역할 준수.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황제가 화장을 하고 보석을 차고 여자 옷장에 속하는 흐르는 비단 옷을 입고 공개 석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을 넘어서 로마 정체성의 기초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었죠. 고대 기록들은 이렇게 말해요. 엘라가발루스는 매일 아침 몇 시간을 미용의식에 보냈다. 가장 사치스러운 로마 귀족 여성조차 과하다고 여길 정도다. 하인들이 팀을 이뤄서 그의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어요. 머리를 복잡한 여성 스타일로 정리했고요.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반사하는 보석으로 몸을 장식했죠. 황제는 이런 준비를 명백한 즐거움으로 대했어요. 매일의 변신을 시리아 신과 연결하는 신성한 의례로 여겼고요. 하지만 여장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관대한 로마 귀족층조차 충격받게 한 행동들이 더 있었거든요. 엘라가발루스는 제국 궁전 안에 매춘업소를 차렸습니다. 직접 호객 행위를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장됐을 수도 있어요. 적대적인 역사가들이 부풀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제국의 위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또한 이 어린 황제의 결혼은 짧은 재위 기간 중 가장 폭발적인 논란들을 만들었어요. 로마에서 결혼은 뭐였을까요? 특히 황제의 결혼은요. 개인적 선택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결정이었죠. 제국 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엘라가발루스의 결혼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아내, 율리아 파울라. 존경받는 로마 가문 출신이었어요. 고문들이 최소한 정상적인 겉모습이라도 만들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엘라가발루스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내를 완전히 무시했고 대신 남성 동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더 논란이 됐어요. 안니아 파우스티나, 로마의 가장 명문가 중 하나에 속했죠. 이 결혼은 전통적 귀족 가치의 승리를 나타냈어야 했어요. 대신 엘라가발루스가 로마 관습을 경멸한다는 걸 보여줄 무대가 됐죠. 결혼은 짧았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황제의 관심이 훨씬 더 충격적인 신부로 향하면서 끝났거든요. 세 번째 결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신성하고 불가침이라고 여기는 선을 넘었거든요. 아큘리아 세베라. 이 여자는 베스타 여신관이었어요. 베스타 여신관이 뭐냐고요? 그 순결이 로마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어지는 6명 중 하나였어요. 베스타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로마 순결성의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처녀성은 도시를 신의 분노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마법적 보호로 여겨졌어요. 엘라가발루스가 아큘리아 세베라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어요. 원로원은 경악했어요. 민중은 분노했고요. 심지어 그의 지지자들조차 젊은 황제가 마침내 선을 넘은 건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엘라가발루스는 모인 원로원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제사장과 여제사장의 결혼보다 더 적절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의 뒤틀린 논리였죠. 엘라가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로마 신들을 섬기는 여성과 완벽한 짝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런 결혼이 수세기의 종교법을 위반한다는 거, 이론적으로 도시 전체에 신의 처벌을 가져올 거라는 거, 그의 새로운 종교 앞에서는 전부 무관했죠. 결혼식 자체는 로마 종교 전통을 우스꽝스럽게 비틀어 놓은 거였어요. 베스타 여신관 의식은 보통 엄숙한 위엄과 고대 의례로 특징 지어지는데요. 이 결혼식은 엘라가발루스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국적인 음악과 춤을 선보였죠. 아큘리아 세베라가 수년간 돌봐온 신성한 불꽃은 꺼졌고 그 대신 시리아 태양신을 기리며 태우는 향으로 대체됐습니다. 신부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베스타 여신관들은 보통 어린 시절 선택돼서 신전의 신성한 구역에서 자랐거든요.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처녀성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도록 훈련받았어요. 아큘리아 세베라에게 이 강제 결혼은 뭐였을까요? 단지 개인적 위반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로마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가치 있게 여기도록 배운 모든 것의 파괴였죠. 대중 반응은 빠르고 폭력적이었어요. 여러 동네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평범한 로마인들은 용서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고 본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죠. 황제의 근위대는 궁전 밖에 모인 성난 군중들 때문에 거리 순찰을 늘려야 했어요. 결혼을 무효화하라. 황제는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결국 엘라가발로스는 결혼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판에 입은 손상은 돌이킬 수 없었죠. 그의 이국적인 종교 관행도 참아줬어요. 심지어 성별 비순응까지도요. 근데 가장 신성한 제도를 위반하는 건 이건 안 됐어요. 황제는 보여줬죠. 아무리 오래되고 존경받는 전통이라도 그의 파괴적 충동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한 스캔들이 가라앉는 동안에도 엘라가발로스는 새로운 스캔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히에로클레스, 전차 경주자였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도시 전체에 속삭이는 추측의 대상이 됐죠. 고대 기록들은 이렇게 말해요. 황제가 히에로클레스를 연인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와 결혼식을 올렸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노예 출신 운동선수를 남편으로 대하고 자신을 아내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개인적 스캔들을 훨씬 넘어섰어요. 로마 사회에서 남성 간 성관계가 반드시 비난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엄격하게 규제됐어요. 지배와 복종 개념에 의해서요. 자유로운 로마 남성들은 노예나 외국인과 성적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배적 역할을 유지해야 했죠. 황제가 노예와 함께 기꺼이 복종적 위치를 취한다고요? 단지 개인적으로 굴욕적인 게 아니었어요. 정복된 민족들에 대한 로마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본 원칙들을 거부하는 거였죠. 목격자들은 더 끔찍한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라가발로스가 명백한 신체 학대의 흔적을 가지고 공개 석상에 나타나는 걸요. 멍과 자국들, 히에로클레스와의 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전직 노예에게 자신이 복종한다는 증거를 지니고 다니는 광경. 자기 문명의 우월성을 믿도록 자란 로마인들에게 이건 심리적 위기였어요. 공개의식 중 황제의 행동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어요. 이전 통치자들은 종교의식 중에도 위엄과 엄숙함을 유지했죠. 근데 엘라가발로스는 모든 등장을 청중을 충격시키고 역겹게 만들도록 설계된 것 같은 연극 공연으로 바꿨어요. 원로원 회의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흐르는 옷과 화려한 화장을 하고 움직임은 우아하고 여성스러웠으며 목소리는 자연히 의도한 것보다 높게 냈죠. 검투 경기는 어땠을까요? 전통적으로 황제들이 로마 군사 가치와의 연결을 보여줄 기회였는데요. 엘라가발로스는 다양한 여신들로 분장해서 나타났어요. 때로는 비너스, 때로는 키벨레로, 항상 그를 여성 신성의 살아있는 표현으로 변형시키는 의상을 입고요. 관중의 반응은요. 매혹과 공포가 뒤섞인 거였어요. 자기 황제가 자기 문화가 약함과 여성스러움에 대해 경멸하도록 가르친 모든 걸 구현하는 걸 보면서요. 황제의 식사 습관은 전설이 됐어요. 사치와 의도적인 도발로요. 제국의 관대함과 로마의 풍요를 보여줘야 할 연애들이 대신 엘라가발로스가 전통적 가치에 대한 경멸을 드러낼 기회가 됐죠. 손님들은 평범한 오락을 기대하고 도착했다가 적절한 행동과 합리적 지출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가장 악명 높은 연애가 뭐였을까요? 타조 뇌 600개를 내놓은 거예요. 준비하려면 수백 마리의 희귀한 새들을 도살해야 하는 엄청나게 비싸고 이국적인 진미였죠.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로마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군사작전이나 공공사업에 쓸 수 있었던 돈이었거든요. 대신 단 하룻밤 저녁에
소수의 경악한 손님들에 의해 소비되었죠. 다른 연회들도 똑같이 터무니없었어요. 황제는 밀랍, 나무, 돌로 만든 음식을 내놓기도 했는데 자기는 진짜 천의 진미를 먹으면서 손님들이 먹을 수 없는 재료를 먹으려고 애쓰는 걸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한 번은 천장에서 너무 많은 꽃잎을 떨어뜨리게 해서 몇몇 손님들이 거의 질식할 뻔했어요. 이런 오락들이 단순한 사치였을까요? 아니에요. 계산된 권력 시위였어요. 로마 엘리트들이 자신의 굴욕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거였죠. 속주를 다스릴 교육과 경험을 가진 원로원 의원들과 귀족들은 궁정 어릿광대 수준으로 격화됐어요. 그들의 존엄성은 로마 제국을 자기 개인 놀이터로 취급하는 10대 황제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됐죠. 엘라가발루스의 과잉이 초래한 재정적 비용은 엄청났어요. 군사작전과 공공인프라의 자금을 대려고 이전 통치자들이 조심스럽게 관리했던 제국 재무가 바닥나고 있었어요. 제국 시민들에게 아무 혜택도 주지 않는 종교의식, 이국적 오락, 개인 사치를 지원하느라요. 군인 봉급이 늦게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공공사업 프로젝트들이 취소됐죠. 로마 권력의 경제적 토대가 한 사람의 웅장한 망상을 만족시키려고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었어요. 지방 총독들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황제의 행동에 대한 소식이 제국 전역에 퍼지면서 질서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항의했습니다. 다 로마 현지 주민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군사규율과 행정 효율성 위에 세워진 제국이 어린 황제에 의해 훼손되고 있었어요. 프라이토리안 근위대, 황제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엘리트 군사부대. 이들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들은 로마 군사 가치에 평생을 바친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여자 옷을 입고 피 묻은 제단 주변에서 춤추는 동안 경비를 서야 했죠. 이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이전 황제들을 자부심과 충성으로 섬겼던 근위대원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현재 통치자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최고 권력에 올린 전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제국을 하나로 묶고 있던 군사 규율의 끈, 로마 관용의 모든 한계를 시험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황제에 의해 끊어질 지경까지 늘어나고 있었어요. 엘라가발루스를 황제로 만들었던 그의 할머니 율리아 마에사. 그녀는 이런 전개를 커져가는 경보와 함께 지켜봤어요. 218년에 그렇게 훌륭해 보였던 계획이 이제는 재앙적 실수로 보였죠. 가족의 지위뿐 아니라 제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실수. 통제 가능한 상징이어야 했던 소녀는 자기 권력의 토대를 포함해서 길에 있는 모든 걸 파괴하는 미사일이 되어버렸어요. 율리아 마에사는 정치적 생존자였어요. 손자가 만들고 있는 재앙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죠. 엘라가발루스가 권력에 있는 매 순간이 가족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손상을 입히고 있었어요. 그녀는 깨달았죠. 자신이 왕좌에 앉힌 소년이 제거돼야 한다고. 그것도 빨리요. 하지만 단순히 문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대체자가 필요했죠. 로마인들을 안심시키고 제국을 안정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 다행히 그녀에게는 완벽한 후보가 있었어요. 알렉시아누스 바시아누스, 엘라가발루스의 사촌이었죠. 알렉시아누스는 엘라가발루스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했고 자제력이 있었으며 로마의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에사가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엘라가발루스를 권력에 앉힐 때 기대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통제. 221년 마에사는 엘라가발루스를 설득했어요. 알렉시아누스를 카이사르로 승격시키고 공동 통치자이자 후계자로 만들라고요. 황제는 처음엔 저항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압박과 자기 입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동의하게 됐죠. 그런데 알렉시아누스가 권력을 공유하게 되자마자 엘라가발루스는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 카이사르는 빠르게 자기보다 더 인기를 얻었거든요. 군인들은 그를 좋아했어요. 원로원은 그를 존경했고요. 민중은 그를 희망으로 봤죠.
공황 상태에 빠진 엘라가발루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촌의 새 지위를 취소하고 황실에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이건 최악의 수였죠. 프라이토리안 근위대는 이미 기괴한 황제에게 지쳐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위협받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반응은 신속하고 폭력적이었어요. 222년 3월 11일 겨우 18세의 엘라가발루스는 어머니 율리아 소아에미아스와 함께 프라이토리안 근위대 병영에서 살해당했어요. 고대 기록들은 이렇게 묘사해요. 근위대원들이 황제를 그가 숨어있던 화장실에서 끌어냈다. 한때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에게 어울리는 굴욕적인 결말이었죠. 시신은 로마 거리를 끌려다녔어요. 폭도들에게 훼손되었으며 결국 티베르강에 던져졌어요.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엘라가발루스는 제대로 묻힐 가치조차 없다. 그에 대한 기억은 지워져야 한다. 엘라가발루스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됐어요. 조각상들은 파괴됐고요. 초상화들은 훼손됐어요. 로마는 그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했죠. 마치 그렇게 하면 그가 통치했던 로마를 지울 수 있을 것처럼요. 팔라티노 언덕에 그가 지었던 거대한 신전, 엘라 가발리움 또한 제거되었으며 신성한 검은 돌은 시리아로 돌려보내져서 다시는 로마 하늘을 더럽히지 않게 됐죠. 그가 시행했던 종교 개혁들은 취소됐고요. 주피터와 전통적인 로마 신들이 제자리로 복원됐어요. 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 그는 엘라가발루스가 무자비하게 위반했던 전통적 로마 가치로의 회귀를 나타냈어요. 겸손하게 통치했고요. 원로원을 존중했으며 로마 종교 관습을 따랐죠. 한동안은 제국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엘라가발루스 통치가 입힌 손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엘라가발루스는 대중들에게 황제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왕좌 자체가 이제 덜 신성해 보였고 덜 안정적이었죠. 프라이토리안 근위대는 자신들이 황제를 만들고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이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제국을 괴롭힐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엘라가발루스에 대한 고대 설명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요. 인간 재물 이야기들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의 사례를 정당화하려고 적들이 꾸며낸 걸까요? 그의 성별 비수능은 진정한 성 정체성 혼란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전통에 대한 10대의 반항이었을까요? 엘라가발루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뭘까요? 권력의 위험성이에요. 특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손에 있을 때요. 종교적 극단주의가 어떻게 사회를 찢어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죠. 전통이 제국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되는 접착제를 제공한다는 걸 상기시켜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요.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라가발루스에 대해 아는 대부분은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로부터 나왔거든요. 그의 이야기는 승자들이 썼어요. 그 승자들은 그의 사례를 정당화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요. 엘라가발루스는 괴물이었을까요? 순교자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극적으로 오해받은 인물이었을까요?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마 절대 확실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그의 4년 통치가 로마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거. 지우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권력 남용과 전통 위반에 대한 경고로 역사를 통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엘라가발루스, 로마의 가장 광란한 황제는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권력, 종교, 정체성에 대한 증거로. 그리고 한 사람이 제국의 집단 의지에 맞서 혼자 설 수 없다는 증거로 살아있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어두운 구석을 탐험하는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엘라가발루스는 오해받은 젊은이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폭군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를 공정하게 판단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과거로부터 계속 배워가요. 그 교훈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요.